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딱딱할 거예요. 200과 두부인데요. 다 200과 두부는 아시지만 또 잘 모르는 게 또 200과 두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학술 뭐 이런 크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리고 쉽게 여러분께 200과 두부를 소개하면서요. 제가 이제 200과 두부를 소개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중국 고전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또 그 고전시가 갖고 있는 맛이 있어요. 저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전공이 고전시라서 오랫동안 그 고전시를 공부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서 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첫째, 한자야 한자. 싫어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런 한자를 써야 되고 한자를 다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감상을 하시면 돼요. 중국의 200과 두부가 저런 상자이고 제목처럼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강의는 200과 두부고요. 사실 4번 중에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좀 더 여러분이 편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쉬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0의 생애와 시가 창작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두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 200과 두부를 비교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게 될 겁니다. 먼저 보면 그냥 목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들어가는 말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200의 생애, 200의 시간의 예술성. 이 두 번째하고 이 세 번째가 오늘 200과 두부에서 200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분량이 될 겁니다. 200의 생애와 200시가의 예술성. 특히 생애에 따라서요. 제목을 제가 200의 생애와 시가 창작했기 때문에요. 200의 일생을 쭉 더듬어 가면서 젊은 시절, 청소년기, 중년, 장년, 사망까지 그런 생애를 더듬어 가면서 여러분께 그때그때 시가 어떤 시가 있었는가 그런 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의 예술성은요. 학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학원생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는 가볍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200시가의 세계화와 200시가의 현대 인문은 아주 간단하게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정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별로 왜 이렇게 어려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말인데요. 이 어려운 말을 제가 3가지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냥 보면 잘 몰라요. 여기 보시면 작품을 판단, 감상, 품평하려면 이거죠. 이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 200의 시예요. 200의 시를 우리가 공부하든 감상하든 소개를 받든 어쨌든 이런 걸 하려면은 그 사람을 알고 그 시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제가 포인터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줄을 두면서 여러분 시험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기 지인 논세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는 알다, 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고, 논은 논하다, 세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시인이죠. 시인 또는 시인의 작품을 알고 알려면 세상을 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당연하겠죠. 사실 꼭 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든 또는 무슨 장군이든 여러분들 각각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가 그리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은 6.25를 겪었죠. 6.25 시대에 살았을 때와 지금 살았을 때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이러한 네 글자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감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처럼 판단, 품평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실제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연구를 합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처럼 또 감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맹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맹자님이. 그리고 맹자님 모르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텐데요. 맹자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논, 세, 지, 인 이 네 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다 또는 사람을 알려면 세상을 논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웠죠 어쨌든. 지인 논세. 자 이제 원 목적대로요. 이백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정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백은요. 701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계산하기가 좀 복잡한데. 약 1300년 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0년 치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300년 전의 인물인데 1300년 전의 인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러면 1300년 이후에 지금 2000년대에서 3000몇백 년, 3000몇 년도에 저를 누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200처럼 이러한 작품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이백은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중국 문학을 얘기할 때 그 3, 4천 년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수만 명의 문인들이 있었겠죠, 시인들이.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가장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백과 두모입니다. 약 1300년 전의 인물. 출생인데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고요. 좀 어려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5세에서 25세 청소년기, 성년기인데요. 이 사천 지역 좀 더 지도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유람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참 유람인지 유랑인지 어쨌든 시작은 유람입니다. 이백의 입장에서 집을 떠나서 풍래 꿈을 안고 대도시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유람은 맞아요.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경제적 여유가 없어져요. 그럼 유랑이 되는 거죠. 시작은 유랑이고요. 결혼식이 하는데요. 결혼을 4번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좀 진지한 사랑감도 할 수 있고 또 결혼다운 결혼인데요. 중간에 두 번은 그냥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동거예요. 그런 식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백이 이렇게 유명한데요. 이백의 후손은 없어졌습니다.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 뒤로 자손들은 어떤 과거를 봐서 관리가 됐다든가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번째는 장안식인데요. 장안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안이에요. 중국의 옛날의 수도 서안입니다. 시안이라고 하죠. 그곳이 수도였죠. 당나라 때는 이름이 장안이죠. 서안 근교. 자 그리고 나서 장안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42세에서 44세라고 써있는데요. 나이는 그래요. 그러나 2살이 그러니까 2년인 것 같은데 사실은 1년 반. 어디에서 3년, 횟수로 3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1년 반. 아주 짧게 관리 생활을 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유랑시기. 이제는 유랑 아니에요. 이때 관직을 그만두고서는 전국을 돌아다니죠. 유랑입니다. 진짜 57세까지 영왕의 막부시기 하는데요. 영왕은 당나라 현종 여러분 아시죠? 당나라 현종 원래 정치를 잘했는데 양귀비와의 관계 때문에 정치를 등한시하고 결국은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자 그러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이 현종의 아들 7번째, 8번째 아들입니다.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그 내전을 종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형, 왕자, 다른 형이 거기에 자기의 정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란군주를 몰아서 이 여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내전을 종식시키라고 했을 때 이백이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금방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나중에는 결국 반란신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이백이. 감옥에 가는데 참 마침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57세, 59세에 다시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유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유랑일 수도 있고 유랑일 수도 있고 의탑 친척의 집에 잠깐 몸을 맡깁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62세에 상황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건 그렇고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출생 701년 했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새 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이름이 참 어려워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여기 사천은 이제 여기에서 태어났다가 5살에 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사천이 이게 사천 분지입니다. 여기가 사천 분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중국도 아니에요.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뭐 파키스탄 있고요. 무슨 스탄 이런 거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5살 때 이 사천으로 옵니다. 여기가 이제 사천이에요.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강유 이런 데에서 5살부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학자들은 얘기해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백은 중국인이 아니다. 한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설에서. 여러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학자들이 그런 학자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도 한족이다. 뭐 한족이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정받는 연구 자료를 보면 아버지는 한족, 어머니는 중앙아시아 쪽. 어머니 쪽이 그렇고 한족은 한족이다. 국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일이죠. 사실 여기에 태어난 거. 왜 여기서 태어났느냐? 아버지가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여기 와서 있고, 예, 이백의 초상인데요. 오른쪽은 뭐 한족다워요. 한족답습니다. 왼쪽은 조금 약간 모양 얼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백의 초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쌍꺼풀이 있죠. 원래 이 중국인 한족은요 쌍꺼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민족적으로 볼 때 중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서 중사람들 지금도 보면 이 쌍꺼풀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에 비해서. 뭐 이런 거 보면 뭐 한족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청소년기, 성년기인데요. 워낙 이걸 세분하다 보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크게 했습니다. 15살에서 25살 사이. 청소년기에 뭘 했느냐 15살부터 공부했어요. 학문을 닦았습니다. 자, 시인이죠. 시인이라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냥 갑자기 뭐 시를 씁니까? 글을 알아야 시를 쓰죠. 자, 1300년 전에 이 당나라 중국은 굉장히 부강하고 안정된 국가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학교가 있고 교육기관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문맹이 한 90%, 95%가 문맹입니다. 글을 모른다는 대부분 다 농민이에요. 95%는 다 농민입니다. 관리만 몇 명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세 때 공부를 시작하죠. 그 공부한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대천산이라는 산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대에 이 시를 썼습니다. 뭐 시는 아주 유명한 시는 아닌데요. 어린 시절을 알려주는 시이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데요. 자, 대천산의 이 도사죠. 도사를 방문했는데 불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거기에 있는 도관에 있는 도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전을 보면 도사는 어디론가 가버려 보이지 않아 두세 그루 소나무에 기대어 심해 자네 못 만났으니까 10대에 쓴 시인데요.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이 당시에는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00의 시 많고 200의 시 많고 아니요. 이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냥 농민이에요. 그냥 평민입니다. 글을 몰라요. 이 당시에는. 예, 이제 바로 넘어갔습니다. 유랑 결혼식인데요. 25살부터는 그 사천 지역을 나와서 여기저기 유랑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산이라는 곳에 왔을 때 여산이 대략 어디냐면요. 지금의 남경의 좀 아래쪽, 장강의 조금 아래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산 이름이죠. 지금도 유명한 산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여산 폭포, 여산에 있는 폭포입니다. 여산에 폭포 여러 개 있어요. 그 폭포를 보면서 시를 썼는데 또 뭐 200의 입장에서 200이 한 1500수를 남기고 있는데요. 1500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한 500수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망여산 폭포는 한 50수 안에 드는 뭐 이렇게 딱 산수처럼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 정도 드는 유명한 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국 한자는 한자인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체자입니다. 간체자. 중국에서 번체자고 간체자 있죠. 번체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이에요. 그리고 간체자는 현재 중국. 현재 중국은 번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중국에 가서 서점 가서 이렇게 책 같은 걸 보면요. 다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글자가. 다시 말하면 여기처럼 이런 것들 화로 할 때 로예요. 향로. 노자인데 단체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현재 단체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한문을 많이 아시는 분들 저게 무슨 이상한 한자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그래요. 가끔 집에 있는 제 책 보면서 한자가 왜 이렇게 생겼니? 네, 이상하죠. 간략하게 만든 겁니다. 왜? 한자 쓰기도 어렵고 배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요. 1950년대부터 그 전부터도 오래됐습니다. 시작은 3, 40년, 1930, 40년이고 더 저변학교된 건 5, 6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체자만 알아요. 번체자는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모든 책, 모든 간판 단체자로 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좀 의아할까봐 잠깐 설명드렸고요. 작품 감상, 뭐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해가 향로봉을 비춰요. 향로봉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향로봉이라는 봉우리 많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자줏빛 안개가 피어나고 그리고 멀리 보니 폭포는 긴 냇가에 걸려있는 듯 하네. 자, 이 폭포입니다. 긴 냇가에 걸려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폭포가 내려와서 계곡물이 쭉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긴 냇가라는 것은. 근데 그 긴 냇가에 이 폭포가 걸려있는 거죠. 옷걸이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늘을 날듯 물은 3,000척 아래로 떨어지니 이게 아주 유명한 기절인데요. 비류직하 3,000척 3km입니다. 3,000척이면 1척이 약 30cm니까 그래서 3km인데요. 물이 아무리 폭포가 3km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높은 폭포는 없어요. 과장폭이에요. 과장폭. 얼마나 큰 폭포인가를 그냥 뭐 10m 떨어진다 하면 문학적인 어떤 예술성이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량을 해서 3,00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명한 시 중에서 유명한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인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얼마나 높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과장 3,000척가 3km하고 지금도 계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집니다. 은하수가 하늘에 있는 은하수 부천이 하늘이죠. 떨어지듯 하네. 느낌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기절이 아주 유명한 기절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20대 후반쯤 지은 이러한 시입니다. 여기저기 유람 또는 유람을 하면서 여산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짓게 된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시는 유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고요한 밤에 그리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요한 밤에 그리워하다. 이 시는요 짧죠, 간단하죠, 쉬워요 내용도. 근데 참 잘 표현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유랑을 하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단순하면서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요.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요 다 암기하는 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 학생한테 200의 정야사 찡이스 합니다. 중국어로는 아니 하면 100% 알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달달달 외우는 그러한 시입니다.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침대 앞에 명월이 빛난다. 침대 앞에 명월이 빛난다. 의심한다. 땅에 서리가 내렸다고 의심한다. 쉬운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환한 달빛이 땅에 비쳐요. 그러면 그 달빛은 무슨 색깔이냐는 거예요. 흰 색깔입니다. 아주 밝을 때는요. 흰 색깔처럼 보여요. 그래서 땅에 서리가 하얀색이죠. 서리라고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바로 200시의 대단한 부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바닥이 하얗네, 달빛이 하얗네 이러면 의미는 통하지만 이게 시 같지 않죠. 그래서 땅에 서리가 내린 걸로 의심하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유명한 기절인데요. 거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다, 저두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들어서 본다 명호를, 머리를 숙여서 고향을 생각한다.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정야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달을 보고요. 달을 보니까 고향이 생각나요. 계속 보는 게 아니죠. 숙이면서 내가 언제 고향을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짧은 시 속에 이백의 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다음 30 초반쯤 됐을 것 같은데요. 장진주 200의 1500편의 그러한 시 중에서 1등, 꼭 1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1, 2등, 1, 2, 3, 4등, 5등 가장 대표하는 시가 바로 장진주입니다. 기는요 나아가다, 주는 술주자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장은요 합시다 이거예요. 술로 전진합시다 이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술 마십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의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건데요. 좀 더 얘기했지만 호방이에요. 호방. 아주 호탕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장진주에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200의 대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전체 시에 좀 길어요. 이렇게 했는데요. 또 있으니까 뒤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장진이 술 마시자는 거하고 좀 어울리죠. 여기 여러분 초서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도대체 글자가 뭐든 글자 몰라요. 그런데 정자로 쓰여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초서로 써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개 들고 술잔 들고 이 자세, 정말 호탕하고 술 잘 마시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 시작 부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군불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밑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한 번 더 중복됩니다. 자, 황하의 물, 하늘에서 천상, 왔다 이겁니다. 하늘에 황하의 물이 넓은 강이죠. 저쪽 보니까 하늘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 황하의 상류 쪽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생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분이 흘러서 바다로 갔어요. 그렇죠.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 쪽으로 가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강물이 흘러가서는 한번 가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밑에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밑에 있는데요. 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은요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명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뭐 지금이야 거울 뭐 당연히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거울은 보물이었습니다. 13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거울을 보는데 이 부자인 사람이 거울을 딱 봤더니 거울에 뭐가 비치냐면요 백발이 비쳐요. 그래서 슬플 비. 백발을 보면 거울에 비친 자기의 백발을 보면 슬퍼해요. 내가 돈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제 백발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귀절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기발하고요. 아침에 조, 아침에 갔다. 청사. 청은 원래 푸른 청자인데요. 푸르다는 뜻이 있어요. 청에. 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대에는. 여기서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사는 실사예요. 실. 검은 실이에요. 검은 실이 저물자. 아침조. 검은 실 같았는데 저물자. 밤이 되자. 저녁 때가 되자 성 이루다. 눈이 되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거울 보니까 백발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 이렇게 백발이 됐지? 하고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떻죠?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가 가려 까맣는데 새카맸는데 오늘 저녁 때 보니까 머리에 눈이 내린 거예요. 눈이. 아침과 저녁이에요. 인생이 지나온 인생은 금방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이 검은 실 같던 머리카락이 나중에 눈같이 됐는데 이게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처럼 황하의 물이 이렇게 분분히 흘러가다가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인생 무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죠? 200일전에서는 장진주 술 마시자 이런 거예요. 인생 즐겨야지. 왜 이 짧은 인생을 고민하고 살아? 그럼 술 마시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호탕하게 뒤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럼 왜 술을 마시냐 이거예요. 인생 무상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인생 무상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여기 마지막 구절 더불어 너입니다. 너와 더불어 함께 녹인다는 뜻이에요. 뭘? 만고에 쌓인 근심을. 마음속에 쌓인 많은 근심들을 술 마시면서 녹이자 이거예요. 근심이 200은 우리가 200을 시의 신선이라고 합니다. 신선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200은 평생 자기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200은 뭘 하고 싶었냐면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원래 200의 꿈은요. 아까 25살에 고향을 떠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늘 쌓여 있어요. 불만이. 그런데 그 불만을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느 시절에 내가 불만 가지고 뭐해? 술 한잔 마시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하면서 유랑하면서 좋은 시를 막 썼던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렇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필투면은 없고요. 동영상이에요. 시를 낭송하는 겁니다. 예. 장기들을 낭독합니다.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
君不见。 예, 아니 제가 멈추고 해석을 번역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黄河之水天上来，奔流到海不复回。君不见，高堂明镜飞白发，朝如青丝暮成雪。人生得意须尽欢，莫 예, 거기만 가면 이게 멈추지 못하네요. 예, 잠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생에 득이했으면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한 거에 이어서요. 예, 하지 말아라. 금술잔을 헛되이 달을 마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고요. 예, 파워포인트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奔流到海不复回。 여기는 앞부분이니까 아시고 高堂明镜飞白发，朝如青丝暮成雪。人生得意须尽欢，莫使金樽空对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天生我材 예, 必有用， 하늘이 나에게 재능을 준 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还不来。 많은 금, 황금들 다 써도 다시 돌아온다. 且为乐，会须一饮300杯。 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잠보자 당생은 친구 이름이에요. 将进酒， 술 마시자. 술을 멈추지 마. 一莫 이런 뜻입니다. 与君歌一 그대와 함께 노래 한 곡 부르려니 请君为我 부탁하건대 내 노래 귀 기울여줘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钟鼓馔玉 좋은 음악, 足贵， 좋은 음식 但 다 愿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不愿 술 마시고 술 깨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옛날부터 성현들은 다 정막했어요. 재미없었어요. 성현들은 이름을 남긴 사람은 누구냐? 술 마신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진왕이라는 사람은 이런 연애를 베푸면서 아주 비싼 술을 가지고 즐기면서 아주 방자하게 놀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어찌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가? 술을 받아와 좀. 술 떨어졌잖아. 이런 겁니다. 비싼 말, 비싼 옷이에요. 아이 불러서 좋은 술과 바꿔와. 그 술로 너와 만고의 근심을 모이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멈춰놓고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잘 안 됐네요. 예. 뭐, 뒷부분은 이제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동영상에서요. 이제는 네 번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장안이식이 하는데요. 이 네 번째는 장안에서 관직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관리가 됩니다. 자, 관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뭐죠, 여러분?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200은 아버지가 상인이에요. 산원공상이죠, 옛날에. 산원공상 상인은 과거 시험에 자격이 없어요. 이 당나라 때는 시험 볼 자격이 안 돼요. 신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공부는 했지만 과거를 결국은 못 봅니다. 그러면 관리가 되는 방법은 그럼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추천을 받으면 돼요.
높은 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돼요. 그럼 높은 사람이 추천을 왜 해주죠?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모르잖아요. 200이 귀족이나 높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요. 뭘 주냐면 자기의 시를 써서 보여줘요. 저는 이렇게 시를 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보고 너 정말 시 쓸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42세가 되기 전까지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시를 써서 계속 바쳤다기보다는 좋습니다.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런데 시적 재능은 유명해졌어요. 42세까지 다시 말하면 직업이 없었던 겁니다. 유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처음에는 아버지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는 돈이 많았어요. 나중에 돈이 없어졌지만은 시의 이름이 너무나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를 좋아해요. 어디 숫자 섞어 가면은 200이래. 와, 200이 왔단 말이야? 술 한잔 마시면서 시 한번 써보세요. 시를 써요. 사람들이 다 감탄해요. 돈 안 내도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꿈은 계속 관리였어요. 그래서 시를 써서 오균이라는 높은 사람한테 시를 바칩니다. 오균은 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도인. 그래서 200의 시를 보고서 감탄을 하죠. 그러면서 추천을 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방현종의 누이가 있어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도균을 좋아해요. 그래서 200은 거의 반도사입니다. 야사로 관직을 따기 위해서 일부러 도사 흉내를 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시를 보면 도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예술성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도교에 대해서 일부러 의도적인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현종 황제의 누이가요, 200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아마 야사지만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안직에 갑자기 관리가 되는데 그 직책이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요, 청와대 수석 같은 거예요. 방현종의 바로 측근입니다. 한림학사라는. 원래 한림학사는 원 직책이 뭐냐면 임금님 옆에서요, 국가 정책을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었겠죠. 파격적으로 궁궐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0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정말 관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현종은 200을 어떤 정책으로서 같이 상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200의 시가 워낙 뛰어나다고 하니까 200을 데려다 놓고 관직은 그냥 형적으로 주고 뭘 시켰냐면 실질적으로는요, 양귀비하고 잔치 벌여요. 술 마셔요. 200 불러옵니다. 200 당신 이런 분위기 보고 시 한 편 써보세요. 처음에 200이 써요. 자기 재능에서 잘 씁니다. 그 잘 쓴 시가 바로 지금 잠깐 소개할 건데요. 전혀 양귀비가 예쁘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사회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 어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200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좀 하고 싶었는데 기껏 하는 것은 나보고 잔치 옆에 와서 이 분위기에 맞춰서 시 한 편 쓰라고 하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황제가 시키니까. 쓰긴 써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허구한다면 술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위에 있는 관리들이 싫어해요. 200은 도대체 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쫓겨나요. 또 어느 책에는 200은 자신이 안 맞아서 자기가 그만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자가 거의 맞을 거예요. 거기에 얽힌 환관과의 관계, 안 좋은 관계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고 또 그런 거 혹시 읽을 기회가 있으시면. 그래서 이 장안 시기는 42세에서 44세지만 결국은 1년 반 동안밖에 못하고 쫓겨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를 써요. 어떤 내용이든 그 시가 참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청평산조라는 시를 3편 쓰고 다른 시도 많이 있습니다만, 양귀비를 보고요, 방현종이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한번 시로 써봐 했을 때 쓴 시예요. 보죠. 구름 보고 꽃인가 꽃 보고 얼굴인가. 양귀비의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바람 난간에 스치고 꽃에 맺힌 이슬 요염해라. 양귀비의 아름다운 모습. 만약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분옥산 위에 보지 못했다면, 분옥산은요 선녀들이 사는, 신선 여자 신선들이 사는 곳이에요.
분옥산에서 보지 못했다면 분명 달 밝은 요대 아래서 만났습니다. 요대가 어디냐?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 신선이 사는 곳이 바로 요대예요. 그러니까 분옥산도 신선이 사는 곳, 요대도 신선이 사는 곳. 양귀비는 신선처럼 여자 신선처럼 예쁘다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시를 듣고 강현적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청평강의 두 번째 시인데요. 여기는 문논이 한나라 공중 누가 비빌 수 있나. 옛날에 조비현이라는 여자가요, 한나라에서 아주 아름다운 왕비예요. 그래서 조비현이 비슷하다고 한 게 아니라 재밌게 어떻게 표현했죠? 어여쁜 조비현 새로 단장해야 되네. 이 얘기는 뭡니까? 양귀가 훨씬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행동안인데요. 이 관직을 1년간 하고 이제 뭐 마음에 안 맞았든 쫓겨났든 유랑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진짜 유랑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꽤 긴 시간, 10몇 년간 유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시를 남겨요. 그 중에서 이제 행론안이라는 시인데요. 인생길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길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인생길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생략하고요. 황하를 건너려니 변방의 시내는 얼어붙었고 태행산을 넘으려니 눈보라가 가득하구나. 인생길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얼음과 눈보라가 자기의 인생길을 막고 있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로난 길이 험하구나. 자, 행로가 난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갈림길도 많거늘 내가 갈 길은 어디인가. 자, 마지막 구절이 유명한데요. 긍정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인생길 험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재기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꿈을 이루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풍만리 불어오는 날은 언제인가. 장풍만리 불어오는 날에 이 바람을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너겠다. 이 난관을 깨치고 내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 두 귀절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중국에 있었어요. 너 뭐 어떤 젊은 친구가 뭐 좌절했다면은 이런 시를 읊어주면서 좌절하지 마. 뭐 이렇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유랑하는 이 44세예요. 주부를 만납니다. 드디어 이백과 두부가 만나요. 이백과 두부는 11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백이 11살 많아요. 그렇지만 시로서 친구가 됩니다. 한 2, 3년 만나지만 굉장히 깊은 우정을 나누죠. 다만 성격상 이백은 토탈하죠. 소탈하고 털털하고 호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성적인 두부가 더 신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형이고 쉽게 말해 형도 아니죠. 뭐 11살 차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백이 두부를 생각하며 쓴 시인데요. 두부가 이백을 생각하며 쓴 시가 더 많습니다. 자, 뭐 보면은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다시 술잔에 가득 술 부어 마셔보세. 둘이 만나서 술 먹습니다. 주로 하는 게.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넣는 거고요.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뒤에 또 나중에 또 정리를 합니다만, 자, 200은 701년, 두부는 712년. 술은 다 좋아요. 옛날 중국의 시인들은 술과 참 가깝습니다. 다만 술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요, 지금처럼 그런 화학주 아니에요. 옛날 집에서 담근 몸에 좋은 술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술입니다. 200은 외향, 내성, 호방, 침울, 자유분방, 심사숙고, 신선, 성인 이렇게 하죠. 자, 성인은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고통을 받아요.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름은 멀리 알려져요. 신선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의 처음 우리가 나왔듯이요. 200은 낭만적이에요. 자유분방하고 낭만주의 얘기하는 거고요. 두부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해서 현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두부의 시인데요. 이 만났을 때 그 집에 쓴 시인데 생략을 합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유랑 시기에 이 왕윤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줘요. 왕윤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왕윤에게 드리는 시도 유명합니다. 자, 나 이백이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가에서 노래 소리 들렸네. 자, 여기 평범하고요. 도하단 물은 수천자나 깊은데 호수가 있는데 그 물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왕윤이
나를 전송하는 마음만 못하네. 이 도화당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도화당 물이 나를 전송하는 이 마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건 고려 시대의 정지상이라는 우리 한국 고려 시대의 유명한 시인인데요. 아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력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참 이 정지상이라는 시인은요, 20만 보면 두부만 200만 묻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그 의미가 좀 기상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비가 개인 두 개의 풀빛이 가득한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이별하는 겁니다. 대동강 강물은 어느 때에 말할 수 있을까? 대동강변에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대동강 강물은 어느 때에 말할 수 있을까? 마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 더이고. 이 대동강변에 와서 헤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슬픈 마음에 흘린 눈물들이 대동강이 떨어가져가지고 대동강 절대 안 마를 거라는 거죠. 과장이긴 하지만 그 느낌이 오는 거죠. 아까 이러한 왕년의 나를 전송하는 마음, 수천자 이것처럼 정시상 역시 이 대동강물에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절대로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시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6번인데요. 영왕의 막부시기 하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여기에서는 특별한 시를 쓰지 않아요. 다만 좀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백이 갖고 있는 자기의 청소년기 그러한 관리가 돼서 나라를 경영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지금 57세가 됐지만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때 막부에 들어가서 뭔가 또 자기가 관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뭐 바단으로 되고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감옥에 갇히고 사면을 받습니다. 이백이 잘해서 사면이 받은 게 아니라요. 그때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당나라 때. 그러니까 백성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사면을 전폭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면이 되는데요. 사면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육에 가다가 사면 소식을 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다시 장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쓴 시예요. 아침에 백제성을 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구름 끼는 백제성을 작별하고 천리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가네. 강릉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배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걸리는 거예요. 느낌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간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서. 강 양쪽엔 원숭이 울음소리 끝없고 가벼운 배는 이미 척추선을 지났네. 산이 계속 있습니다. 장강에 내려오면서 이 상류에서 하루를 가는 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척추선을 지나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기분, 이 사면된 기분, 내가 다시 또 한번 재기해 볼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는데요. 사실은 그러다가 57세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62세니까. 자, 유람을 하는 게 아니라 유람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의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세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임종갑니다. 죽기 전에 자기 실 쓴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참 대단합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대붕새 날아올라 천지를 진동시키다. 하늘 가운데서 힘겨워 날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대붕이래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은 바람 밑에는 만세를 떨치겠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자부심이 있다 이겁니다. 해 뜨는 부상에서 전설 속에서 해 뜨는 곳입니다. 놀다 큰 솜에 걸렸네.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걸려서 옴짝달싹 못한다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알고 전하겠지만 공자님 안 계신 이유가 눈물을 흘릴까. 공자님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공자같이 그런 성인이 있다면 자기를 알아줄 텐데 안 계시니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굉장히 광호한 그러한 인종관인데요. 후대 사람들이 이백의 시를 보면서 정말 오만할 만하다라고 얘기도 한답니다. 워낙 좋은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객사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태백사라고 해서요.
200에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사천 지역에서 여기서 원래 여기 세협이라는 데서 태어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살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 유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당도라는 곳에서요. 당도라는 곳에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태백의 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찰이 있어요. 태백 사찰이.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 태백사 되어 있죠. 200에 멋진 모습인데요. 꼭 술잔을 들고 있습니다. 술잔을. 네, 여기 200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 200의 묘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아온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술병이 있어요. 술병이. 누가 일부러 놓은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0 기묘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강도라는 지역에 여기 있고요. 다음은 이제 200의 예술성인데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인생과 수가 예술성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할게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상력, 남들이 생각 못하는 상상력. 그 다음에 고상한 탈수의 경지, 도가적입니다. 도사 같아요. 그 다음 대담한 과장, 아까 기류직화 삼천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200시가의 예술성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풍부한 상상력인데요. 달빛 아래서 월화독 혼자 작 하는데요. 이 작은 한자 자체가 잔질할 작자예요. 잔질할 작자. 술 마신다는 뜻이에요. 자작할 때 작입니다. 이 한자로. 그러니까 달 아래에서 혼자 술 마신다. 이렇게 혼자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롭잖아요. 200이 얘기할 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외롭지 않아 하고 얘기를 해요. 풍부한 상상력으로. 뭘? 여기에 잔을 들어 달을 맞이하니 이 달을 맞이하니 달이 있고 그림자 달 때문에 자기 그림자가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자기 몸에. 그리고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달하고 마시고 나하고 마시고 내 그림자하고 셋이 마신다 이거예요. 그런 상상력. 그 다음에 내가 노래하면 달도 서성이고 술 좀 취했어요. 한밤중에. 내가 노래했어요. 노래하니까 가만히 뻣뻣하게 노래 안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 노래해요. 그러니까 달이 움직이는 거죠. 사실 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움직이는 거지만 내가 춤추면 그림자도 틀어지네. 내가 추는 거에 따른 그림자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걸 연상한 시, 월화독자입니다. 유명한 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상한 탈수의 경지에서요. 도화적인데요. 속세를 벗어났다죠. 탈수이. 아주 유명하십니다. 역시 산중문답.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슨 뜻으로 푸른 산에 사냐고 묻게. 너 왜 산에 살아? 200의 산에서 산 적 있습니다. 자, 이 유명한 기절이죠.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형들.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아주 한가로워요. 그럼 여러분 뭐 물어보죠. 너 왜 산에 살아? 아, 산에 공기가 좋고 새소리가 있고 물이 좋고 장황하죠. 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소입니다. 미소예요. 근데 마음은 한가로워요. 미소로 모든 대답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복숭아꽃 물에 떠서 멀리 가버리니 계곡에 복숭아물이 떨어져서 그 분홍색 꽃이요. 계곡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요. 200은 그걸 즐깁니다. 그걸 보니까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라네. 별의 천지 비인간이다. 이곳은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탈수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데 사는 거죠. 이런 데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복숭아꽃이 흘러갑니다. 사람이 있고, 예, 여기에 복숭아꽃이 있고 이 계곡물을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데가 진짜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좀 잠깐 봤습니다. 고상한 탈수의 경지를 한 번 더 보는데요. 아주 쉬운 시예요. 그런데 느낌을 줍니다. 느낌을. 그래서 혼자 경전산에서 앉아서 산입니다. 경정산이라는 그냥 평범한 산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산을 보면서 시를 썼어요. 짧은 시. 새들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새들은
외로운 그는 홀로 가네. 안 보이네 이쪽은. 바라보아도 실증나지 않는 것은 오직 경정산만 있을 뿐이네. 아주 단순하고 평이해요. 뭐가 이렇게 좋냐 이거예요. 이 시가 만들어지는 어떤 분위기는 뭐냐면요. 이 시인이 이 경정산을 보면서 이 시를 쓸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무아지경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심, 걱정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시가 그런 경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는 거 계속 보고 있어요. 실증이 안 나요. 경정산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 다음은 이제 대담한 과장인데요. 또 역시 유명한 시인데요. 특히 첫 구절 유명하네요. 백발 삼천장 합니다. 백발이 삼천장이에요. 삼천장. 아까는 삼천척 그랬는데요. 이 백발이 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근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경 또 나왔네요. 그리고 어느 곳에 소리가 가을 소리가 내린다. 앞에하고 좀 비슷하죠. 가을 소리, 하얀 소리가 내린다. 자기 머리카락이 백발로 된 겁니다. 잠깐 낭독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秋浦歌，唐·李白。白发3000丈，缘愁4个长。不知明镜里，何处得秋霜？白发3000丈，白发3000丈，缘愁4个长。缘愁4个长。不知明镜里，不知明镜里，何处得秋霜？何处得秋霜？ 예, 따라서 공부하는 거였었는데요. 여러분 상관이 없고요. 예, 이제 시간의 세계화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백의 시가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황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여기 19세기 1830년에 전해졌고, 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는 1862년쯤에, 독일에는 1850년, 1800년대에 이미 다 서양으로 전해졌고요. 미국은 1900년대 좀 늦네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부분인데요. 여기 화면에서는 여기 보면 200만 한 게 아니라요. 주보도 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미 200과 두보를 같이 소개했던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200과 두보에서 이렇게 소개를 이전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인데요. 일본에는 8세기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그리고 여기 전해지긴 그렇게 전해졌고, 문헌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1600년대니까 뭐 한참 지난 다음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이미 200과 두보시가 다 전해졌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200과 두보의 시가 전해지면서, 여러분 고려시대는 중국의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더 전인 거죠. 나중에 전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이 두보에서 200과 두보, 여기도 200과 두보의 시 비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그 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핵심은 고려시대 우리나라의 200의 시, 두보의 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200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00 시가와 현대 인문에서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예, 인문 소양의 배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행론한 인생의 고난을 뭐뭐뭐 희망을 묶어준다. 예, 바람을 만나서 푸른 바다 건너갔다. 내가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 예, 소개를 했습니다.
저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요. 어떤 미적 감각을 좀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아주 기발한 어떤 호방한, 기발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과장법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정서적이나 심리적 안정을 가져준다 했는데요. 도가적인 탈속의 경지입니다. 그런 시를 보다 보면 내가 그 산속에 있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산중문학이라든가 독자 경전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체도 어떤 지식이나 교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네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의 삶과 시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200은 신선이에요, 신선. 그런데 부부는 성인이에요, 성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참 고난하게 살았습니다. 200은 자기의 꿈이 실현되지 않아서 근심이 많았다고 하지만 부부는 자기의 꿈도 실현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아까 말했죠, 처음에 시대가 뭐냐면 내란이에요, 내란. 전쟁이에요. 200이 살았던 시대와 달리 부부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 내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을 가고 그런 시기에 이 부부가 죽음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목을 뭐 부부의 삶과 시가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요. 예, 부부의 옛날 초상인데 이게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부의 초상이고요. 자, 오른쪽은 뭐냐면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우표입니다, 우표예요. 옛날에 발행한 1930년대에 발행한 우표에 이 부부의 얼굴이 이렇게 해서 우표를 발행했고,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이후에 80년대인가요? 아마도 뭐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여기는 좀 살이 있는데 이 두 얼굴은 살이 없죠. 사실 이 얼굴이 맞아요. 네. 왜? 근심과 내란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뭐 살이 이렇게 찔 이유가 없겠죠. 아마도. 잠깐 한번 봤고요. 네, 목차. 네, 어차피 나오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들어가는 말, 아까 우리가 지인 논세에서 여러분 머리가 좀 아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작품을 판단, 감상, 풍탕을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참된 생각으로 작가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자신의 참된 생각이란 뭐냐면요. 200이 있고 주부가 있어요. 남들이 다 평가를 해놨어요. 그 평가만 보라는 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사고를 가지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뜻으로서 뜻을 가지고서 뜻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 뜻은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앞에선. 뒤에 지자는 시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맹자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시정의 시를 해설할 때 한 말인데요. 자, 이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글자로 말을 해치지 말고 말로 뜻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글자로 써져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를 판단할 때 글자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어떤 뭐 교양, 소양, 학문 그런 걸 바탕으로 작가의 뜻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야지 시의 참 뜻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긴 논세처럼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부부의 생애와 작품에서요. 하나하나 이렇게 1은 큰 제목이고요. 1은 712년부터 지금 31년 했는데요. 712년은 바로 200이 태어난 해를 말합니다. 200이 태어났어요. 그래서200이 아니라 주부가 200은 701년, 주부는 712년, 11살 차이가 오겠죠. 여기 보면 하남성 공면에서 출생했다 하는데요. 출생지가 완전히 달라요. 아까 200은 저기 중앙아시아 쪽이었는데 이 주부는 대도시 근처에서 소위 말해서 도시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 육아, 공건 관료 기주의 가정,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체는. 그리고 할아버지가 유명한 시인, 아버지도 관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0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부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서 시를 잘 짓고 또 과거 시험에 매진을 합니다. 결과 떨어져요. 두 번 전반도 두 번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처럼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공연인데요. 여기 공연인데 여기 지금 성서 여기가 지금의 서안, 장안이고요. 여기가 낙양이에요. 낙양 바로 밑에 이제 공연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지역에 중국의 지도를 봤을 때 중심 지역에 살고 있고요.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사대부에 뭐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난 건 맞아요. 어린 시절의 배고시 약 40 중반에 쓴 시입니다. 그때 나 이제 써 하는 거예요. 나이 14살, 5살에 문단에 나가 어울렸어요. 거의 천재죠. 실제로 천재기도 하고.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에 지금 치면은요. 문단에 나가 시를 적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 지역에서 최상이라는 시인, 위계심이라는 시인들이요. 고대의 반고나 양, 아주 옛날에 유명한 문장가들, 시인들입니다. 닮았다고 하셨네. 칭찬했다는 얘기죠. 7살에 이미 생각이 컸고 입을 열어 공황을 폈네. 이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건데. 9살에 큰 글자를 썼고 작품의 한 배를 가득했네. 이것도 약간 과장이지만 그만큼 천재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자기가 회고하면서 쓴 거고요. 731년 여기 20세입니다. 20세에 이제 집을 떠나요. 209단은 좀 일찍 떠났네요. 5월 지역 유람을 합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735년 이 24살 때 장안에서 과거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합니다. 뭐 과거시험이라는 자체가 지금 있으면은 고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입신양명을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누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의사야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오직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과거시험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했겠죠. 천재적인 시인이지만 공부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과거시험 낙방하고 유람을 합니다. 여기저기에. 그러다가 740년 30살에 낙양으로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낙양에서 머물면서 이백을 또 만나요. 그러면서 이백하고 우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우정은 시로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백에 33살에 쓴 시. 자, 이 시기에 주부가 생각이 이백은요 하늘 같은 시인이에요. 이미 유명해진. 자기는 이제 막 출연한 시인이고요. 그래서 이 이백에게 들으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호탕방의 기부만장도 올렸습니다. 이때는 이백이 관직을 그만두고 낙양에 유람할 때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시기죠. 그 시기에 두 분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주로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백이 부부에게 다시 보낸 시인데요. 아까 감상했던 그 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746년, 756년 장안생활. 두부하고 200하고 좀 비슷하죠? 장안생활. 근데 200은 한 1년 반 그냥 관직을 하고 머물렀지만은 이 두부는요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약 10년 정도 하죠. 왜?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과거시험 준비하는 거죠. 자, 36세에 한 번 더 봅니다. 시험을 또 낙방을 해요. 뭐 이때는 이진보라는 사람의 관계였다고 하지만요. 어쨌든 떨어진 건 맞아요. 이진보의 관계는 뭐냐면요. 아무도 안 뽑았어요. 아예 한 명도 안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낙방한 거죠. 이 시기에는. 장안생활 시작한데요. 장안생활 시작하면서 주로 뭘 하느냐. 여기 지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간할식이라고 했죠. 아까 200회 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높은 사람 찾아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나 글을 써서 갖다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잘 씁니다. 그게 바로 간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요?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만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 그러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이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귀족들의 사치와 백성들의 풍토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시가 현실주의, 사회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시를 쓰는 바탕이 돼 갑니다. 그러다가
44살에 직업을 처음 얻습니다. 44살에. 이 44살은요, 지금으로 치면 한 60쯤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700년이니까 1300년 전에 지금하고 다르겠죠. 아주 늦게 관리를 해요. 무슨 관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무기의 출납을 관리하는, 이름이 참 어렵네요. 우이솔부 주초창분. 도저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말단 관직이에요, 근데. 이래가 한림 박사는 높은 관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한신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말단 관직을 받습니다. 아주 말단 관직을. 그러면서 잠깐 관직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10월이죠. 10월. 11월이죠. 같은 해죠. 안사의 진앙이 발발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당현종이 피난을 갑니다. 왕이 피난 가니까 관리들이 다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관리한 지 한 달 됐는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관리 생활을 못합니다. 임금 따라가요. 참 운도 없는. 그러면서 유명한 시를 남기는데요. 긴 시를 남깁니다. 자, 이건 이제 200에 회고하는 시인데요. 200을 회고하는 시인데 200을 잘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200은 한말술에 100편의 시를 읽고 술을 많이 마시고 좋은 시를 많이 썼다는 거죠. 천재가 불러도 배탈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술꾼 중에 신선이라고 하네. 물론 술꾼 중에 신선이지만 사실은 시에 있어서도 신선이 됩니다. 결국에는. 역시 인용한 이유는요. 이 두부가 200을 잘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200형들의 시는 무적이요. 표일한 정신은 묻금성과 같죠. 이 표일하다 하는 것이 바로 200의 호박이라는 특징과 더불어서 표일이에요. 표일은 소탈한 겁니다. 나풀나풀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신선처럼 사는 것이 이 표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했고, 그 다음 그대 이름 천만길 나무리오만, 천년만년 나무리오만. 지금 이 1300년 됐는데 지금 나무 있네요. 만년이 됐을 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부가 말했듯이 그야말로 나무 있어요. 200의 시가. 그 당시에는 죽은 일이니 허무한 일이 없다. 200이 죽은 걸 알고 쓰는 시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500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 당시에 참상을 단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붉은색 칠한 문이에요. 옛날에 이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문이 없어요. 일반 평민들은 그냥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근데 붉은색 칠을 했다는 것은 부잣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붉은 대문 안에는 술과 고기가 악취, 취입니다. 술과 고기가 썩어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길에는 있다, 동사골. 얼어 죽은 시체가 등기고 있다. 참상이죠. 백성들의 고통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듯 영화와 비난이 지척을 두고 다르니 문화로 사이로 다르니 그 처량한 느낌 다 말할 수가 없구나.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 전쟁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500제 중에서 일부인데요. 가장 유명한 기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참상 그걸 잘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755년, 759년인데요. 여기 안사에 지난 내전은 755년부터 763년까지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40대에 가장 왕성하게 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양됐을 때 전쟁을 겪습니다. 당연히 전쟁의 모습을 시로 표현했겠죠. 그래서 현실주의 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란군의 옹인대로 배하고 자습이라는 벼슬을 숙종을 찾아가요. 탈출해서 이 왕이 숙종이 당현종 다음에 아들인 숙종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습이라는 약간 높은 벼슬을 줍니다. 그러다가 또 자천을 당해요. 또 복귀가 됩니다. 이럴 때 또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백성들의 고통, 참상을 봅니다. 춘망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200의 장진주가 대표라면은요, 이 두보의 시는 춘망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가 춘망이에요.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7세에 또 자천되고, 자천되니까 아예 이제 관직을 버리고 유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전쟁 속에서의 백성들의 고통을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서 유명한 6편의 시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3명의 관리예요. 3명의 관리, 3번의 이별입니다. 6편의 시예요. 그걸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자, 춘망이라는 시인데요.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시라고 했죠. 자, 국파, 나라는 파괴가 됐어요. 산 하나는 있어요. 나라의 주인은 없었지만 산은 물은 그대로 있죠. 성에 봄이 오니까 초목, 풀과 나무가 심 우거졌다. 자, 도성에 봄이 왔으나 초목만 우거졌네. 사람이 살면은 길이 잘 닦여져 있고 풀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전쟁통에야 다 피난 가고 그랬어야 황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화. 여기 유명한 기절인데요. 감시, 시절을 느낀다. 한절, 이별을 한스러워한다. 꽃을 봐도 눈물이 떨어진다. 세상에 전쟁 속에 있어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봄에 꽃을 봐요. 원래 봄에 꽃을 보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물이 흘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별이 한스러워서 자 어떻게 됩니까? 피난을 가잖아요. 실제로 이 부부도 이별을 합니다. 생이별을 해요. 가족과. 이별이 한스러워 짹짹하는 봄의 새소리 듣기 좋아야 되는데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전쟁통이니까. 그리고 봉화는 연이어 석 달 동안 오랬습니다. 봉화는 뭐죠? 전쟁 났다는 표시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집안의 소식, 편지예요. 만금의 가비보다 편지가 전해질 수가 없겠죠. 흰머리 긁을수록 짧아져 아예 비녀조차 꽂힐 곳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영양실조예요.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하얗게 되어 있어 옛날에 간직 관리들은 비녀를 꼽습니다. 그게 꽂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섬기게 됐다 이거죠. 아주 시적으로 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춘망의 시 또 한번 우리가 양독을 감상하면 해보겠습니다. 春望杜甫，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 예, 간단하게 낭독 한번 들어봤고요. 예, 아까 삼리삼별에서 3명의 관리와 3번의 이별했는데 그 중에 한편 석호리입니다. 이 리할 때 3명이 할 때 관리죠. 리가. 그래서 석호지방의 관리예요. 석호지방의 관리가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감흥을 잘 못 느끼긴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천천히 읽다 보면요. 원래 이 시는 눈물이 떨어지게,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시입니다. 해가 저 석호천에 머물렀는데 관리가 사람을 잡으러 오네. 노인은 담을 넘어 도망가고 할미는 문을 나서서 바라보네. 전쟁터예요. 사람을 징발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가 소리치며 어찌나 화를 내든지 할미가 오는데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할미가 앞에 나서 말하는 걸 들으니 새 아들이 업성으로 수달이 갔다네. 이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미 끌려갔어요. 전쟁터에. 그리고 또 증거를 하려니까 할아버지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첫 아들은 편지를 붙였는데 두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네. 전쟁터 나와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는 사람은 구차하게 살겠지만 죽은 자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이라며. 옆에서 듣는 겁니다. 이게 주부가. 집에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젖먹이 손자만 있다네. 손자가 있으니 며느리 갈 수 없고 젖먹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데 치마조차 없다네. 이 말은 뭐냐면요. 헐벗어서 옷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게 사는 겁니다. 할미가 비록 힘이 없지만 관리를 따라 밤중에 가겠다고 청하네. 할아버지가 가면 다 굶어 죽게 돼요. 어차피 가야 된다면 할머니가 가겠다는 거예요. 급하게 하양의 전쟁터에 가면 아침밥은 지을 수 있다고 하네. 전쟁은 못해도 밥은 지을 수 있으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하는 거예요. 관리한테. 밤 깊어지자 말소리 끊어졌는데 이제 떠나야 되죠. 흐느껴 오는 소리 들리네. 날이 밝아 떠날 때 혼자서 할아버지와 작별했다네. 단순하지만 참 멋진 표현입니다. 왜? 할아버지 도망갔어요. 작별할 때 옆에 있어도 갔다 올게 잘 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서 작별해요. 산으로 도망한 할아버지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이 삼상을 이러한 석도의 권리를 통해서 시로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760년부터 765년간 성도의 초당 생활. 아무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한 번쯤은 짧게나마 편안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겁니다. 길지는 않지만은 한 3, 4년간 정말 가족과 함께 성도의 초당을 입고 가족과 여유로운 생활. 전쟁이 났지만은 어떤 외곽에서 그야말로 조금 마음 편한 생활을 잠깐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쓴 시는 당연히 좋으시겠죠. 마음이 편하시겠죠. 침울한 시가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초당에 있다가 잠시 결석했다가 초당으로 돌아오고 초당을 떠나고 뭐 삼산에 있다가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초당에 생활했을 때는 성도에 있던 높은 관직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초가집 하나 빌려준 겁니다. 근데 그 덕분에 전쟁 중에 편하게 잠시 살 수 있었던 얘기죠. 유명한 시가 봄날에 내리는 반가운 비, 봄밤에 희우 기쁜 비라는 게 시가 유명합니다. 지도 나왔지만은 여기 사천 성도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초당 두부 초당을 우리 한국인 어떤 관광객이 가서 잘 찍어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겁니다. 한 7분 정도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가보지는 않을 하더라도 한번 이 두부의 초당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世上烦恼多，经过我情深意浓远奔波。谁说青春不能做？情愿热泪不抵挡，珍惜曾经拥有，曾经经过伤。珍惜青春梦一场，珍惜相聚的时光。谁让年少不痴狂，独自闯荡？就算月有阴和缺，就算人有悲和欢，谁能够不让梦想着张帆？珍惜为我流的泪，珍惜为你的岁月，谁能无动又无衷，这段珍贵？明天还有云要飞，留着天空陪我吹。无怨无悔也是人生一种美。珍惜为我流的泪，珍惜为你的岁月。无怨无悔也是人生一种美。나중에 여러분 사천 성도를 가시게 되면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두부초당. 예, 그 두부초당에서 생활할 때 쓴 환한 시죠. 춘야시구라는 시인데요. 공비와 소생을 뜻하고요. 뭐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가운 비가 때맞춰 내리니 봄을 타고 이제 만물이 사투리라. 일반적인데요. 봄비는 바람 따라 밤에 스며들어 소리 없이 만물을 축축히 적셔준다. 들길은 구름에 덮여둔데 강가에 배 호숫불만 밝게 비치네. 새벽 촉촉이 붉게 물든 그곳 금관성에는 꽃송이가 무겁게 쳐져 있겠지. 여기서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슬이 많이 내려서요 꽃이 이렇게 숙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두부가 200에 떠났듯이 두부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777년에 유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둘 다 객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편하게 죽지는 않았어요. 55세에 사천성 두부초당을 떠나서요. 기주라는 곳에 와서 2년간 거주하면서 또 많은 시를 써요.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회상하는 시, 이런 시를 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또 예술적인 뛰어난 여러 시들을 남기고 있어요. 57세에 기주를 또 떠나서 유랑을 합니다. 계속 봤지만은요, 200도 그렇고 이 두부도 그렇고 정착이 별로 없어요.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뭐 방랑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또 좋은 시를 쓸 수 있어요. 많은 경험을 쌓는 거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뭐 가정적인 사람이 좋겠죠. 예, 그러나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 이런 시를 또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담전한 지역과 앞절한 사이에서 백선을 했다고 하고요. 등불한 시도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서요. 잠깐 보면 유명한 시 바람 새고 하늘 파 원숭이 울음 애절하며 강물 맑아 모래 이고 물새 날아 빙빙 도네 사방에 낙엽은 슬슬 떨어지고 끝없는 강물은 도저히 흐르네 하양 말리 나그네 노상 가을이 서러 늙어 평생 다병인 나는 외로이 올랐네 간난에 시달려 백발된 모습 한스러운데 요새한 요즘 탁주마저 들지 못하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일을. 자, 이제 세 번째 조고시가 예술성인데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에가보면. 그래서 처음 대표적인 것은요. 율시의 완수사. 율시 하니까 좀 어려운데 율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법률할 때 율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200은 규칙이 없이 써요. 두 분은 규칙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율시예요. 그 규칙을 아주 잘 지켜요. 아주 고민해가지고 다 지켜요. 그럼 지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음률비가 있어요. 음률비. 리듬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냥 시를 읊는 게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걸 위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시를 쓰는 법칙에 따라 다 맞춥니다. 자, 춘막이라는 시죠. 아까 여기 보면 심, 아분이라고 합니다. 심, 금, 잠 다 미음으로 끝나죠. 다 미음으로 끝납니다. 심, 금, 잠 맞추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10글자째 됐을 때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걸 아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뭐 평성 이게 다 시를 쓰는 규칙에 의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측 두 가지의 소리 높이가 있고 평평이 있어요. 이걸 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평평이에요. 그럼 시가 법칙이 안 맞는 겁니다. 조화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측이 2번 나오면 평이 2번 나오고 다시 또 측이 나오고 3번 나오면 그 다음은 측이 나오고 평이 3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조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를 낭송했을 때 리듬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리듬감을 아이들이 낭송하는 걸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 예, 배경음악을 가락을 주기 졌지만은요 노래처럼 들립니다. 이 낭독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신경 쓴 거예요. 200의 시는 들으면 낭독할 때 가락 같은 음악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200의 시는 두부의 시는 다 이래요. 다 조화를 맞춥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잘 못 느꼈지만 아까 아궁이라고는 네 글자 있죠. 그게 중국어로 볼 때 성조가 다 일성이에요. 다 일성입니다. 그럼 맞추는 거예요. 다 성이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아궁에서 심심 금잠할 때 그 맞춰서 했던 거고요. 예, 두 번째 이 예술성은요, 자연적인 유출이 아니라 의식적인 구성. 거꾸로 자연적인 유출은 술 한잔 마시고 시를 쓰는 이백이에요. 두부는 의식적인 구성이에요. 고음, 아주 고생고생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시를 쓰는 겁니다. 써놓고 지우고 다시 쓰고 써놓고 다시 쓰고. 아까 말한 규칙이 맞았나 틀렸나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틀리면 다시 쓰고, 그걸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시가 바로 두부의 시입니다. 그 다음 시사, 시로 쓴 역사예요. 이건 알 겁니다. 왜? 전쟁의 모습이죠. 전쟁의 모습을 시로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시사에서 대표적인 건 이런 거고, 그냥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석포리 했었죠. 관리의 대화였죠. 대화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 규칙에 의해서 다 맞춰요. 그래서 사실 이 두부의 시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식적인 구성이에요. 그런데 그 시가 좋아요. 원래 의식적인 구성을 하면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래서 200은 200대로 두부는 또 두부를 천재인 겁니다. 세 번째, 탁월한 시어에 운용하는데요. 이것도 200처럼 상상력입니다. 교묘한, 기발한 생각이에요. 구어를 통한 생동화, 교묘한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춘망에서 난세의 마음 상하여 꽃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눈물 쏟는다는 거예요. 이별의 한스러워 새소리, 색채 바른 새소리가 좋은데 그거에 놀라요,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 자, 물은 흘러도 마음 초조하지 않고, 우리 여기 물이 막 흘러가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흘러가는 것 때문에 초조할 수 있는데요. 않고 하늘의 구름 따라 유연하다.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 밝은 달빛은 입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반짝이고, 구름은 계곡을 넘는 바람을 따라 가노라. 연상시킵니다. 그 모습들을. 시가 독자에게 뭔가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좋은 시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보시가의 전파인데요. 한국, 외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고려조선시대의 문인은 두보시가 화용하는데 고려시대에 이미 전해져요. 화용이 뭐냐면요. 화용이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표절이에요. 좋게 말하면 화용이에요. 두보의 시나 이백의 시를 인용해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시를 써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인들이 이 두보시가, 이백시가를 많이 화용했어요. 변화시켜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들은 그대로 해요. 그대로 써요. 조금 변화시켜서 거의 흉내낸 것 같아요. 표절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들이. 근데 지금 보면 표절이지만 그 당시는 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가 전해지지 않은 시기에는 200의 시 기절, 두보의 시 기절 아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화용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요. 과거 시험의 내용, 두보시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의 시화집, 시에 대한 이야기를 쓴 글이에요. 서적입니다. 최자의 보안집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대동강은 평양 사람들의 송별하는 나루터인데 앞에 정지상의 송인,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강산의 풍경이 천하의 절경이다. 정지상의 송인 씨의 이르기를 대동강물이 어느 때나 닿을까, 이별의 눈물 해마다 더해져 타도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 시를 대단한 시라고 했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두보의 시를 보면 이별의 눈물 멀리 금강의 물결에 더하나 이런 기절이 있어요. 비슷해요. 200의 시를 보면 원컨대 두강의 물결을 맺어 만들의 눈물을 만드는 데 더하고도 하나요. 비슷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지상의 시를 보면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의 시를 보면, 이 시를 보면 두보의 시가 비슷한 거죠. 사실. 200의 시를 두보가 흉내낸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 최자라는 사람이 보안집에서 이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한테 나온 거긴 하지만은 이건 표절은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는 다 옛날 사람들도 200도 시를 보면은 200의 시도 더 옛날에 시기전에 있는 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 자료를 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지상의 시가 베낀 거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옛날 사람들의 시를 보고서 그 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은 시를 써야 되는데 그대로 베끼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왜 좀 전에 얘기했냐면 이렇게 정지사 같은 시인은 잘 그야말로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시인들은요 그대로 베꼈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가 자기 시를 넣었어요. 그게 많아요.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그 시절이 그 시대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라는 그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거지 지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표절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퇴계 이황의 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보의 시를 보면은 이거와 연관이 많이 된다. 거기서 뭔가 뭐 어떤 계기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시원회예요. 두시원회는 뭐냐면요. 조선시대 두시를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서 문인들이 좋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조선영기 문신 이 사람들이 임금의 명으로요. 두보의 시를 언해로 푼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미 번역이 됐던 거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한글로. 한글이 창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조선시대니까. 그래서 두시언해 이게 있습니다. 굉장히 두시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물 1151호예요. 분류 두시 공부 언해 이 책이에요. 책.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뭐 장황하게 써놨는데요. 생략을 하고 자, 건조에 있는 조유의 서문에 의하면 간행 목적은 세교 세상을 교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왜 교화시키죠? 두보의 시를 보면 현지 시를 그대로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200의 시가 없습니다. 200시 언해 없어요. 두보 시만 있습니다. 왜? 현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중간본이 있고 초반본이 있는데요. 국문학적인 입장이고 이게 두시언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까 충망이라는 시입니다. 나라는 국화산하게 나라는 망해 들어도 산하는 그대로 있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성에 봄이 왔지만 초목이 무성하다. 이걸 이제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해석이 어렵네요. 차라리 저는 중국어가 낫네요. 한문이 낫습니다. 두시원에 옛날에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그 두시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한 건데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시원의 중간봉은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규장각 그리고 서강대 이런데 일부가 있습니다. 그냥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아까처럼 잠깐 얘기한 거하고 두보의 시도 같이 있었죠. 그거 말고 어떤 학자가 있어요. 여기 하워지라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 아시아 언어문학과 이 학자가 정리를 한 거예요. 두시의 시가 서양에 어떻게 전해졌나. 그래서 1870년 영국 학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영국에서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 프랑스라는 독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예, 중국어 영어 낭독인데요. 아까 두보 추당에서 쓴 시, 여기 춘야시우 봄날 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 자, 외국어로 전파됐으니까 영어로 당연히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중국어 낭독하고요, 영어 낭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当春来发生。
随风潜入夜，润物细无声。夜尽云俱黑，江船火独明。晓看红湿处，花重锦官城。Happy Rain on a Spring Night by 杜甫。Quick rain knows its time right. It will fall when comes spring. But when it steals in night, mute, it wets everything. Over wild lands, dark cloud spreads. In bold, a lantern looms. Dawn sees saturated reds. The town's heavy with blues. 예, 영어로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영어 좀 어려운데요. 랜턴, 푸른불, 랜턴이라고 표현했네요. 이렇게. 예, 다음은 이제 두부시가의 평가인데요. 두부시가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너무나 많은 평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송대 소동파 소식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고금의 시인이 마누라 두부를 제일 위시로 치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돌며 춥고 배금 속에 종신토록 경영되지 않았으나 밥 한 끼를 먹는 순간에도 일찍이 임금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육아적인 충이에요. 충성. 그래서 소식은 그 부분을 중시했고, 노시는 현대문학가 노시는요, 고대에 있어서 이백과 두부가 최고라고 한다면 현대에서는 노신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문인입니다. 노신이 평가를 했는데요. 도연명은 조금 멀리 서 있고 200은 조금 높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현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00의 시는 시가 참 멋지지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그런 것이다. 두부는 옛사람 같지 않고 오늘날 우리 한가운데 살아있는 듯하다. 현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신이 살았던 시기는 중국의 1930~40년대예요. 혼란기예요.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봉건사의 잔재가 남아있고 그래서 두부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고려시대 분이 임춘이라는 사람을 평가했는데요. 두부시의 우뚝하고 높은 점은 200으로 하여금 그 울타리도 넘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00시가 좋아요? 두부시가 좋아했을 때 참 고민스러워요. 왜? 성격이 많이 달라서요. 임춘이라는 사람은 두부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사람들이요 200시를 좋아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두부시를 좋아합니다. 그 고생고생하면서 쓴 그 시, 그러면서도 정말 주옥 같은 시. 반면에 200은 술 한잔 마시면 신성같이 쓴 시, 또 그러면서도 주옥 같은 시. 이 참 애매하네요. 두부시의 인문학적 요소 해가지고요 부단한 노력,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인도 시로 표현했어요. 사람들의 전생이 편백해 자기 자신입니다. 아름다운 구절을 탐닉했으며 멋진 말을 시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쉬지 않으려고 말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한 말입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불의의 명령을 남기겠다 하고 쓴 시가 바로 두부의 시고요. 육아의 애국 예민, 아까 나왔던 삼리삼별.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현실주의, 시로 쓴 역사, 그래서 시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을 봤고요. 209호의 이제 비교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면서 조금 비교를 좀 했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01년과 712년, 예, 그 시대적 배경인데요. 초기와 중기와 말기는 안정, 말년에는 안사에 나는 겪기는 합니다. 아까 영왕의 막부에 들어간 거 안사에 난 시기예요. 반면에 주보는 중후기의 전란이죠. 가장 시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풍부했을 때 전쟁을 겪었다는 거고요. 원래 집안도 그렇지만 유비의 신봉자입니다. 그러면서 도교와 불교를 좋아했고 200은 청년 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도교에 심취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선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릴 때 젊을 때는 공부할 때는 육아의 경전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불교에도 관심이 있었고 생각과 품격인데요. 성격과 품격인데요. 내향적이죠. 여러분 지금 쭉 들으면서 느낌이 올 겁니다. 외향적이 아니라는 거죠. 200은 외향적. 그래서 침울하고 비장하다. 가장 대표적인 평가는 침울이에요. 왜? 시를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200의 시를 보면 호탕해져요. 나도 호탕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비장하다. 표일. 이 표현은 호감과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신선 같은 그런 걸 말합니다. 창작 특징, 일시의 완수. 규칙을 다 지킨다고 했죠. 자유로운 시각 창작. 안 지켜요. 그걸. 의식적인 창작, 심사숙고. 무의식적인 창작, 자연분방.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 먹고 시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시를 남겼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좋은 시를 남겼으니까 뭐 천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의식적인 창작을 했는데 좋은 시를 남겼다. 그럼 천재 아닌가요? 그것도 천재죠. 사실은. 현실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 비현실주의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런 비교 말고도 이제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비교도 있는데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나오는 말. 나오는 말도 여러분을 괴롭히네요. 그래서 앞에 나온 두 마디보다는 조금 더 쉽고 좀 더 느낌이 옵니다. 지지자, 불려, 뭐뭐만 못하다, 호지자. 중복되네요. 호지자, 불려, 낙지자.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불려, 뭐뭐만 못하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뭔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해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겁니다. 밑에 대문에 들어서고 마루에 올라서고 방 속으로 들어간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자, 학문이든 예술이든 어떠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거죠. 그냥 아는 것. 그냥 아는 것보다는 내가 그걸 좋아해요. 그럼 잘하겠죠. 내가 그걸 즐겨해요. 더 잘하겠죠. 이게 바로 방 안에 들어간 겁니다. 아는 것은 대문에 들어선 거예요. 마루에 올라선 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도 속에 들어간 사람과 도의 일차 어렵게 말했는데요. 이런 것. 또 학문에 들어선 겁니다. 발을 이렇게 입문을 한 거예요. 지지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치면 중고등학생들 공부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배우죠. 바로 그겁니다. 지지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 가서 뭐 하죠? 전공을 하죠. 전공을 택할 때 싫어하는 걸 택하나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좋아하는 걸 택합니다. 더 많은 걸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을 간다든가 사회생활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즐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문으로 보면 학문에 이제 입문을 한 거고 학문을 좋아하는 거고 학문을 즐기는 거고 이렇게 즐기게 되면 이제 평생 학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태어나고 숙, 익숙해지고 그 다음은 힘, 깊어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통용이 됩니다. 이 논어의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의 말씀을요 200과 두 분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공부를 부단히 해서 쌓여서 좋은 시를 만드는데 어떤 토양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좀 딱딱한 시기면 200과 도구였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좀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질문 하시고. 예.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200과 도구를 여러분이 접하면서 아마 그냥 여러분 인터넷이나 책으로 접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요. 더 좋기로는 중국의 시요. 좋은 시 참 많습니다. 저기 지지자, 포지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지지자 수비까지 한번 만나는 거죠. 입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